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기업 주가가요, 단 며칠 만에 막 380%가 폭등했다가 또 순식간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현상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죠. 뉴스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기업 실적이나 뭐 미래 가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단지 특정 정치인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움직임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테마주,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 테마주의 세계를 한번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공식 보도자료도 있고, 또 특정 정치인 관련지를 분석한 시장 리포트, 그리고 실제 투자자 의견, 심지어 이걸 학술적으로 분석한 논문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테마주 현상이라는 게요, 단순히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 심리나 정보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아, 거울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테마주의 가격 변동, 이게 과연 기업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일까? 아니면 그냥 비이성적인 과열의 결과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테마주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말 그대로 특정 주제, 그러니까 테마가 생겼을 때요. 그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이렇게 동조화되는 종목들을 말해요. 아, 예를 들면 정부가 갑자기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발표하면 AI 기술 가진 회사들 주가가 다 같이 오르는 뭐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업종과는 다르다. 네, 뭐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이런 산업 분류가 아니라 오로지 이야기로 묶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요? 네, 학술 논문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무려 18세기 영국 남해 회사 버블 사건을 시초로 꼽기도 하고요. 18세기요. 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중국이랑 수교할 거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만리장성 테마주가 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흔하고 또 대표적인 형태는 역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정치 테마주죠. 그러게요. 근데 해외에도 이런 정치 테마주가 있나요? 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성격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논문을 보면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는 후보가 속한 정당의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테마주가 되는 경향이 뚜렷해요. 아, 정책 중심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화당이 집권하면 방위산업체 주가가 오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주목받는 그런 식이죠. 아주 합리적이네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한국 정치 테마주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논문 분석을 보면 2012년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보다는 후보와의 개인적인 인맥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징이 아주 뚜렷해졌다고 해요. 인맥이요? 학연, 지연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아주 사적인 연결고리요. 정책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인맥 중심의 이야기라. 정말 흥미롭네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재명 관련질 분석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 특징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례가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과서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경로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인연이에요. 대표적인 게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회사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소년공 시절에 다녔던 공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장주가 된 케이스예요. 잠깐만요. 그냥 예전에 일했던 공장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네, 그것만으로요. 심지어 2024년 12월 계엄령 사태 직후에는 며칠 만에 380%가 폭등했어요. 380%요? 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경로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정책 연관성이에요. 형지 엘리트 같은 회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무상교복 정책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경우고요. 아, 이건 그래도 사업 내용이랑 정책이 직접 관련이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아주 기묘한 인맥들입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에이텍이라는 회사는 최대 주주가 성남 지역 CEO 포럼 운영위원장이었고 본사가 성남에 있다는 이유였어요. 동신건설은 더 간단해요. 본사가 이재명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 하나였죠. 아니, 고향에 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네, 심지어 위세아이텍이라는 회사는요. 대표가 이 대표 부인의 사촌 오빠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풍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사례예요. 정말 놀랍네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사업 내용과는 거의 상관없는 희미한 연결고리만으로도 주가가 저렇게 뛴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잘 통하는 종목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가 그 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주, 소위 동전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규모가 작아서 주가를 움직이기 쉽기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테마주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6.5%였어요. 6.5%요? 네, 이게 시장 전체 일반 종목 평균인 10.1%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죠. 한마디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은 부실한데 이야기 하나로 주가가 널뛰는 거네요. 네, 투기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결국 실적도 안 좋은 작은 회사들이 단지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도박펀처럼 변하는 거군요. 그럼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게 참 2017년 금융미 자료에 뼈아픈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19대 대선 당시의 정치 테마주 거래량의 무려 96.6%가 개인 투자자였어요. 96.6%요? 네, 아니, 그 말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파티에 거의 참여를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요. 정보와 자금력의 비대칭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긴, 매매 패턴을 보면 더 안타까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한창 오를 때 뒤늦게 뛰어들어서 순매수를 하고요. 기관 같은 다른 투자자들은 바로 그때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패턴을 보였어요. 결국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분석 대상 224개 종목 중에 83%인 186개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고요. 1계좌당 평균 61만 7천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자료 중에 한 개인 투자자가 이건 그냥 패턴의 반복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낸 게 있었는데 이 손실의 패턴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네요. 네, 학술 논문에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 가격은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투자자의 비이성, 과열의 결과다라고요. 결국 거품이라는 거군요. 네, 선거일 같은 특정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급등했던 주가는 결국 제자리 혹은 그 이하로 돌아간다는 걸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에 금융당국이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근데 솔직히 이런 뉴스는 선거 때마다 듣는 것 같아요. 뭐 특별 단속반을 꾸렸다,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거요. 그런데도 왜 정치 테마주는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는 걸까요? 이런 규제들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한 건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당국의 대응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금융위, 금감원, 검찰,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시장질서 확립 TF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핵심 전략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전 예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니터링과 경고예요.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주문을 막 반복하는 계좌에 건전 주문 안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일종의 옐로카드예요. 옐로 카드. 네, 19대 대선 때만 1872건이나 발송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 급등 조짐이 보이면 바로 이상 급등 종목으로 지정해서 시장 감시를 받게 만들고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두 번째 조치랑 연결하면 효과가 더 뚜렷해져요. 둘째는 해명 공시 요구입니다. 해명 공시요? 네, 특정 정치인이랑 관련 있다는 루머가 돌면 해당 회사에 직접 우리는 그 정치인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라고 공시를 내게 유도하는 거예요. 아예 딱 잘라버리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19대 대선 때 32개의 회사가 이런 테마 부인 공시를 냈는데 공시 다음날 평균 주가가 9.28%나 하락했어요. 와, 효과가 확실하네요. 루머라는 풍선에 바늘을 찌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가장 강력한 수단인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처벌이죠. 직접 잡으러 가는 거군요. 네, 금감원 내에 정치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요. 선거 전에는 집중 제보 기간도 둬요. 특히 요즘은 텔레그램 같은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난 시세 조종, 선행 매매 같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실제 시장 과열을 막는 데 좀 효과가 있었나요? 네, 자료를 보면요.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을 비교했을 때 정치 테마주의 평균 주가 변동률이 62.2%에서 25.0%로 크게 줄었다고 나옵니다. 오,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네,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줄었고요. 확실히 당국의 조기 진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는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죠. 그만큼 단기 급등의 유혹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정치 테마주 투자는 꼭대기가 몇 층인지도 모르는 젠가 게임 같아요. 다들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마지막 블록을 빼다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문제는 나는 그 마지막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모두가 믿는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테마주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테마주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의 연관성이라는 이야기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현상이었고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 테마주는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비합리적인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대부분 실적이 부진한 중소형주가 그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거래의 96% 이상을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지만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그렇죠.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꾸려서 모니터링, 사전 경고, 불공정 거래 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요. 네, 결국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테마에 의한 주가 급등은 일시적이고 테마가 소멸하면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셨죠. 네, 근거 없는 풍문에 기반한 투자는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살펴본 학술 자료에서 정말 인상 깊은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더라고요. 어떤 거죠?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테마주 버블, 남해 회사 사건 때의 일인데요. 인류 최고의 천재과학자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은 이 투자 광풍에 휩쓸려서 전 재산을 잃었대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작곡가 핸델은 같은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한 명은 잃고 한 명은 얻었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지금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매력적인 테마가 정말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신기루일까요?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